농산업 경영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서울대 윤석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저희 대학원 수업 시간에 프린시피아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고 2011년도에 발간했던 삶의 정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경영의 생존 부등식, 대학원 수업 시간에 6자를 딱 쓰더라고요. 원가보다도 가격이 높아야 되고 가격보다 가치가 높아야 된다. 상품의 원가보다 상품의 가격이 높아야 되고 상품의 가치가 높아야 된다. 상품이란 말 빼면 6자죠. 그 6자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영의 생존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업 받는 와중에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농업 쪽에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보니까 먼저 원가보다도 가격이 높아야 된다. 근데 농산물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농산물 가격 결정 구조. 농수축산물만 가격을 결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결정하는 장소, 그 회사겠죠. 하지만 농축축산물은 도매시장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왜? 소규모로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분산되어 있다고요. 유통의 특징이죠. 이런 여러 가지 유통의 특징 때문에 바로 도매시장이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 도매시장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가격 결정 기능. 하죠. 가격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느냐? 물론 품질을 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전에 보는 게 뭐예요? 공급과 수요 문제예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상품이 농산물이 홍수출하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공급과 수요, 물량이 먼저죠. 예전에는 공급이 많았나요? 수요가 많았나요? 예전에는 공급과 수요 중에서 엄마 나 배고파 하면서 어때요? 수요가 많고 공급은 딸렸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공급과 수요가 같아졌다. 물론 뭐 시장 개방도 있었고 녹색혁명, 또 농업경제학에 그런 이야기 했죠. 백세혁명,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연중 출하 구조가 가능하게 됐고 이런 요인 때문에 비대졌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공급이 많은가요? 수요가 많은가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농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공급이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근데 수요 공급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됐다 그러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 일정하게 놓으면 원가 부분, 원가보다도 가격이 높아야 되니까 원가를 줄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원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원가가 다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건비, 비료비, 종료비 다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스마트팜이라고 딱 하는 순간 첨단화 자동화 기계가 되는 순간 자본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답은 뭡니까? 했을 때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답은 뭐냐면 가격보다 뭐가 높아야 된다? 가치가 높아야 된다. 가치 논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가치 논쟁으로. 가치가 뭡니까? 라고 본다면 4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했는데 4만 1천 원의 가치를 느끼면 만족하는 거예요. 4만 원짜리 구입했는데 3만 9천 원의 가치밖에 못 느끼면 불만족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꿀을 팔았는데 그냥 꿀을 팔았을 때하고 영상을 먼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보내는 사람, 그 과정을 봤어요. 과정을 보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가치가 높다고 느낄까요? 바로 과정을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꿀이었다고요. 똑같은 꿀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 가치를 더 높다고 느낄 것인가? 자, 또 들어보겠습니다. 산지유통, 오늘 마케팅의 산지유통의 경쟁력 강화법은 옛날 이병서 박사라든지 유태수 박사 농촌진흥청에 연구를 하면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산지유통 경쟁 요인이 뭐냐 한 표로 딱 정의를 했는데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조직화 규모화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조직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조직화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데 옛날에 조직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영농조합법이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러면 정부 지원을 거기다 많이 했거든요. 왜 개인한테 지원하기보다는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했다고요. 여쭤보면 조직화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공한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라고 현장에서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전에 영농조합법인 만들어가지고 사업비 받아가지고 했던 것들 중에서 성공한 비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10%, 20%? 20% 넘지 않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80%, 90%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망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화해가지고 어디로? 이마트라든지 그러니까 물량을 빼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트, 백화점들을 보면 물건이 안 팔린다 그래요. 지금 소비자들이 거기서 많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는 이유 줬는데 결국은 이마트에 싸게 판다든지 수수료가 더 높아졌는지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도 계속 조직화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좀 한계는 좀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저가격 비용 절감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뭐냐? 보니까 고품질 한다. 고품질. 그럼 고품질이 뭡니까? 결국 고품질이 답이라고 이야기는 다 하지만 그 고품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현물로 보았을 때는 바로 차별화의 속성이 뭐냐면 그 당도, 색깔, 모양, 디자인, 크기라든지 당도, 색깔, 모양, 디자인 이런 게 차별화의 수단이었다. 제일 앞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시작할 때 차별을 하나 들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전부 차별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보니까 당도가 높으면 차별화되어 있다. 모양이 예쁘면 차별화되어 있다. 색깔이 예쁘면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잖아요. 그럼 색택을 잘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과 같은 경우도 아래에다 은박지 깔고 옆에다 반사광이 있어가지고 아래도 전체적으로 사과 빨갛게 보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잘 만들어 오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친환경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생산자는 안전한 걸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농업 쪽에서는 친환경 법도 만들고 PLS도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농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시키면서 농약이 필요한 요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불안하단 말을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 있나요? 적게 하고 있나요? 수업 시간에 여쭤보면 이구동성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왜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믿겠냐? 안 보아서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불안하다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수업 시간에 여쭤보면 이구동성으로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생산자는 안전한데 소비자는 불안하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정보가 비대칭인 거예요. 안전하면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한데 불안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전에 한양에서 옛날에 한양에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전 국민에게 알려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알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 타고 방 붙이고 해가지고 정보를 알리는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고춧가루를 갔는데 갑자기 중국산 거하고 한국산 섞어가지고 팔았다. 이런 정보가 만약에 생겼다. 전 국민 알려야 돼요. 얼마면 돼요? 얼마면? 일단 다 알려지기는 금방 하잖아요. 전 국민이 방송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송국.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 올리면 그거 가지고 금방 막 속도를 타가지고 빨리 알려지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보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한 거예요? 식품의 검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소비자는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까요? 위협이 될까요? 정보의 속도가 빠르고 양이 많아지고 식품의 검사 기술이 발전한다는 상황이 바로 뭐예요? 안전한 걸 만들고 있으면 그래, 이 안전한 게 빨리 알려지면 좋은 거예요. 정보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불안한 걸 만들고 있으면 섞어서 막 만들고 있어요. 뭐 고춧가루를 한국산, 중국산 막 해가지고 섞어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정보 빨라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회가 하나 위협인가? 그럼 기회는 어떻게 살려야 될 거냐? 자,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정보에서 빨라지고 보니까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 못 믿겠다.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아서. 무엇을 안 보아서? 무엇을 못 보아서? 생산 과정을 안 보아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답이 명확히 나왔잖아요. 생산 과정을 보여주면 된다. 과정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문제죠. 소비자는 뭘 하더라고요? 신뢰. 상품의 신뢰. 우리가 직거래 했던 분들이 하신 말씀이 계세요. 작년에 구입했던 분이 올해 또 전화 오고 그전에도 전화 오고 몇 년째 계속 상품 사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 걸 신뢰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과정 포함 품질 속성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과정 포함 품질 속성. 그러면서 새로운 차별의 속성이 뭐냐? 사람들이 정보를 신용 믿게 되고 정보를 알게 탐색하다 보니까 바로 누가 재배했는지, 어디서 재배했는지, 어떻게 재배했는지, 환경 문제 어떻게 관계했는지 이게 새로운 차별화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품질 정책도 마찬가지 농식품의 물리적 특성과 영농 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치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부여하더라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트렌드 코리아, 한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던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서울대 김남도 교수는 뭐라 그러느냐. 이유에 근거한 선택이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 되더라,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보니까 바로 뭘 해준 거예요? 바로 저렴한 가격. 유명한 브랜드만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느낌, 주관적인 만족, 컨셉, 취향.
그런 것을 찾는 소비자가 점점 소비자 트렌드에서 많아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바로 농산업 마케팅에서는 꼭 나오는 이야기가 브랜드 스토리텔링.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죠. 스토리텔링, 나누다. 텔링하다, 이야기 나누다. 이제 이게 브랜드 스토리텔링으로 귀결되는 거죠. 톰 피터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자신을 브랜드화하라.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다 하면서 브랜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알림으로써 사람 이야기 속으로 몰두하게 만들면서 그 이야기가 바로 과정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정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또 2019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또 같이 했냐면 사물의 이야기인 이 스토리, 그 상품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품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 상품의 스토리가 뭐냐? 바로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라는 말로 바로 그 물건만의 이야기. 이 스토리는 그 물건만의 이야기. 아까 오이의 이야기, 꿀의 이야기, 사과의 이야기 이런 것 같이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트렌드 코리아. 한국 사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소비자 분석을 하면서 해왔던 솔드 김남준 교수의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는 유난히 특별하고 자기적이고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그 제품이 탄생한 배경과 이유, 컨셉이 그 상품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농산물의 이야기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박사님, 저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했어요. 가치가 중요하다, 뭐 부가가치 중요하다, 스토리텔링 중요하다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10년 전, 10몇 년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뭘 썼냐면 윤 박사의 현장 칼럼 해가지고 아침에 칼럼을 써요. 그러면 이제 그 칼럼을 쓰다 보니까 보통 한 장, 두 장, 막 A4 용지 두세 장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진 한 장하고 글자 몇 자 써야지 사람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보려면 말고. 왜 다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소통하는 건데 농업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기록해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지금 가진 목적이라고요. 어떤 분은 호박 이야기만 계속해요. 여러분 페이스북 한번 봐보세요. 호박 이야기만 계속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호박 이야기 말고요. 어디 재밌는 이야기, 어디 여행 갔다 온 이야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있어야 재밌게 사람들 같이 소통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호박 팔려고 하는 건데요. 따라해볼까요? 브랜딩은 버티는 거다. 버텨야 브랜딩이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브랜딩이 안 만들어져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막 찾아오면서 그 물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예쁘게 하고 광고 TV 광고하는데 어때요? 짧은 시간 동안에 뭘 사람 뽑기 위해서 그냥 연예인 써가지고 그럼 그러면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대신 나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소비자하고 소통했을 때 신뢰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죠. 나나랜드 2019년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던 나나랜드란 말이 있어요.
남의 시선, 사회적 기준보다는 나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기준이 뭘 만든다고요? 내 브랜딩을 만들더라. 브랜딩은 버텨내세요. 그러면서 나라는 브랜드는 어떤 자기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라는 브랜드는 나라는 브랜드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브랜드인가? 그게 컨셉이거든요. 나는, 내가. 명품은 그 안에 사람이 다 들어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가치의 요소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는 나라는 브랜드다. 우리는 이미 모든 저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차별화에 있는 존재이다. 결국 차별화는 나로 와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브랜드화하라. 톰 피터스가 했던 이야기죠.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 자신을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경영체 중심 스토리. 어떻게 경영체의 중심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 주도형.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되겠고 두 번째는 소비자가 어떤 구매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앞으로 어디다 올릴 거냐면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뭐예요? 나 이렇게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 찍잖아요. 그러면 네 군데 다 올려요. 그냥 한 군데 올리지 않아요. 왜? 원 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소스를 멀티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어떤 경북에 있는 농업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고민이 있어요. 왜요? 기술센터 가보면 예전에는 처음에는 뭐 블로그 하라 그랬다가 블로그 좀 하려고 했으니까 또 페이스북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카카오 스토리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유튜브 나오고 그다음에 인스타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요즘 라이브 커머스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디지털의 속성이 뭐예요? 온라인의 디지털 속성이 원 소스 멀티 유저 하나의 소스를 여러 개를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페이스북 올리면 그걸 가지고 복사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카카오스도 올려요. 그러면 속보이잖아요. 하나를 올렸는데 여러 군데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세상에 얼마나 친하면 네 군데 다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 인스타에도 페이스북에도 블로그에도 카스에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하나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 4개 다 달아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4군데 다 있지 않다고요.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친하니까. 그러지만 하나 올림으로 인해서 내 정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농산물 짓고 있는 게 확산이 되는 거죠. 더 좋은 거죠. 옛날에는 생산해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소비자 갈 때 내 농산물이 누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바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더 많아진 거죠. 자, 마케팅에서 또 다른 요소가 뭐냐 그러면 O2O, O4란 말을 써요. O2O, O4. 영어가 좀 많이 써서 죄송하기도 하는데 또 그때서 외국에서 바로 넘어오는 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라서 이런 게 뭐냐 그러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무슨 이야기냐면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소비자가 가가지고 옷을 브랜드 가격을 딱 봐요. 그러고 나서 바로 구매하나요? 안 하나요? 바로 구매하지 않고 뭘 들어요? 바로 이 스마트폰을 들어요. 그리고 검색해요. 오프라인 백화점에 갔는데 온라인 스마트폰을 들더라는 거예요. 또 가기 전에 다 검색을 하고 가요 또. 그 온라인 쇼핑이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되어 있다. 이런 말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바로 O4란 말 써요. 온라인 for 오프라인. 그러니까 O4가 있으니까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무슨 말이냐면 농장을 위한, 농장이 오프라인이거든. 농장을 위한 온라인.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 하나 차이인데 우선순위가 오프라인으로 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말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클라우드 슈밥이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세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최초로 말을 꺼냈어요. 이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했던 분인데 바로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세상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첨단 기계화 될수록 우리는 친밀한 관계 및 사회적 연계에서 비롯되는 인간적 감성을 더욱 갈구하게 된다. 뭘 갈구한다고요? 인간적 감성을 더욱 갈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 감성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누가 말했냐면 AI 인공지능의 변화를 말했던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럼 인간적 감성이 많은 데가 어디냐? 보니까 어디가 많은 거예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 고향, 느림, 생태, 노동, 수학, 땀정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인간적 감성적인 요인이 될 거다. 되고 있잖아요. 2000년도에 딱 21년 전이에요. 2000년도에 농촌 관광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체험이란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농촌 관광 체험 안 돼요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농촌이란 자원을 판매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해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직거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고객을 오게 되고. 그러면서 마케팅의 요소가 이제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이 했는데 지금 앞으로의 미래 농업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게 될 거다. 뭐냐면 물건을 파는 거에서 무엇을 파는 시대? 경험을 파는 시대가 될 겁니다. 물건을 파는 거에서 무엇을 파는 시대가 될 거라고요? 경험을 파는 시대. 거기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 제가 해보니까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 결국 답은 뭐냐면 이거더라고, 이거. 사람이 와요. 오면 뭐하러 와요? 체험도 하더니 뭘 하더니 와요? 그러면 뭐예요? 사진을 막 찍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리면 그것 보고 오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농기계죠. 스마트폰은 굉장히 중요한 농기계다. 농기계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작업을 편하게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뭐 비용이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기계라는 게. 근데 이 스마트폰도 뭐 어떤 거예요? 마케팅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농기계예요. 농기계. 지금 하면서 점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다양하게. 이제 저도 바로 사진 찍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어떻게 강의하고 있는 어떻게 알리겠어요? 모르죠. 경험의 컨텐츠 시대. 사람들이 오는 게 컨텐츠 시대고요. 치유농업. 치유농업은 왜 나온 거예요? 결국 이거잖아요. 치유농업. 지금 치유농업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도 될 텐데, 예전에는 뭐예요? 단순 체험이었다고요, 체험.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왔어요? 체험에서. 그러니까 체험은 그 단순한 수학 체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였냐면 교육농장. 애들 가르치자.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가르치자는 게 나왔고요. 나와서 교육농장이 좀 활성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은 또
어렵기도 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농업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분들이 어떤 분이 될 거냐면 아이들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치유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그때 어르신을 교육농장 하겠다는 게 힘들고요. 단순 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요소도 있는데 농촌의 비즈니스라는 부분이 다양하게 그러면 체험 같은 거, 치유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느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치유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치유농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내가 치유가 되지 않았으면서 치유농장을 애워서 수업해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내가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농을 바라면서 너무나도 저게 아름답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사진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그래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걸 보면서 농촌이 이런 곳이고 내가 농촌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간접 치유가 먼저예요. 간접 치유가. 그렇게 간접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림 뜰링팜 자원 부분에서 이번에 최우수상 받았던 치유농업 했던 부분이 이제 농촌진흥청 자원 부분에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치유농업 해가지고 하다 보면 뭐 건물이 먹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원예 치유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꽃을 바라보고 뭘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걸 치유농업이라고 치유냐 체험이냐 그런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서 그걸 가지고 농촌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 마음에 심신에 안정이 됐다든지 그럼 치유가 된 거잖아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치유농업의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외국도 마찬가지 가보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가지고 뭘 특별한 것을 보지만 특별한 게 아니라 농촌 자원 자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치유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결국 또 앞으로의 방향은 따라해볼까요? 농촌에서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자. 농촌 공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의 요소가 될 겁니다. 스타일도 앞으로는 카페형 체험장, 그러니까 카페 스타일의, 요즘 카페 문화들이 만들어지죠. 카페 스타일의 체험장 구조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카페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 스타일 자체가 스타일이죠. 컨셉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에 오는 이유는 뭐하러 온다? 결국은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치유도 하지만 사진 찍으러 온다. 내가 왔던 걸 알리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의 요소가 될 거고요. 저쪽에 포천에 있는 사각깡패 같은 경우도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 와요. 코로나 전에 그때 2018년에 6만 명, 한 해에 6만 명이 왔거든요. 근데 5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험은 4년 만이고, 귀농해가지고 5년 만. 그 전에 나무 좀 관리는 좀 해놨었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명확히 목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목표. 나는 체험해야겠다. 체험하려면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 거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농업계에서 변화가 빨라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물론 기존의 분들도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오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새로 귀농하신 분들이 그동안의 농업의 비즈니스 모델 다양한 형태를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오픈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공부 학습하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처음에 이런 걸 시작했던 여러 가지의 농업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분들이 어려웠어요. 왜? 이제 자기가 직접 시작하고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요. 제가 올리는 윤선 마켓
윤선 박사 현장 TV라는 유튜브 채널, 거기에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 수없이 다녀요. 다녀가지고 거기서 그냥 촬영을 해요. 올리거든요. 2019년 5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377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장에 제가 계속 같이 왔던 분들, 그리고 또 좀 뭐 현장 컨설팅이나 코칭 가가지고 이분들은 어렵지만은 이러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돈을 얼마 벌었다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리해놓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학습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마케팅 하면 그 다음에 1.0 시대에서는 뭐였냐면 어떻게 거래를 잘할 거냐. 거래 지향적 마케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판매 방법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케팅 2.0이 딱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해왔던 것은 뭐냐면 바로 관계 지향적.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고 관계를 맺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마케팅 3.0에서는 참여 지향적.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농촌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케팅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